경매를 만나고 삶이 변하기 시작했다. 나는 40살이 될 때까지 청약 통장도 만들고 저축도 했지만 모아지는 돈이 없었다. 핑곗거리는 많다. 물려받은 재산도 없고 전문직도 아니고 특별한 기술도 없다. 먹고 살기 바쁜 도시 근로자가 빠르게 치솟는 집값을 따라잡을 돈을 만들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꾸역꾸역 전셋값을 올려주며 2년을 버틸 뿐이다. 도무지 벗어날 방법이 없었다. 위기의 순간에 경매를 시작했다. 맨몸으로 부딪히고 밤새 고민하며 하나하나 배워나갔다. 나는 내가 살기 위한 집을 찾았다. 안전하고 쉬운 물건만 공략했고 어려운 것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하지 않았다. 투자할 돈이 별로 없었으니까. 가능한 적은 돈으로 수익을 내고 투자금을 빨리 회수할 수 있는 물건만 골라서 투자했다. 낡은 빌라의 세입자, 그리고 가진 돈이라고는 9천만 원의 전세금이 전부였던 내가 3년이 지난 지금은 21채의 집주인이 되었다. 나의 친동생이자 경매 파트너인 동생도 16채의 집주인이다. 언젠가부터 사람들이 나의 이야기를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그들에게 물었다. 경매 배워서 뭐 하시게요? 그들의 소망은 참으로 소박했다. 내 집을 갖고 싶은 것이다. 예전의 나처럼. 나는 아직도 그 시절의 내 모습을 생생히 기억한다. 경매 공부를 하면서 많은 책을 읽었고 많은 도움을 받았다. 나도 이제 그 고마움을 돌려드리려고 한다. 나이 드신 분들은 컴퓨터 전원을 켜는 것부터 어렵다. 아는 사람이 보면 당연한 것이라도 모르는 사람에게는 처음부터 전부 다 어렵다. 그래서 나는 경매에 관하여 누구에게는 당연한 이야기를 소중하고 세심하게 설명했다. 그래서 책이 너무 쉽다고 할지도 모르겠다. 맞다. 경매는 쉽다. 어렵고 복잡한 경매는 고수들에게 맡기고 쉬운 것만 해도 된다. 하지만 쉽게 설명했다고 해서 결코 가벼운 책은 아니다. 경매의 전 과정을 딱 6단계로 나누었고 경매 6단계를 차근히 따라하면 누구라도 경매를 할 수 있게 경매의 모든 것을 다루었다. 경매 초보자라면 이 책으로 기본기를 다지고 경매를 조금 아는 사람이라면 이 책을 옆에 두고 막힐 때마다 그 해결책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당신에게 꼭 맞는 집을 고르는 방법, 가진 자금과 소득에 맞는 예산과 대출, 낙찰받은 집에 살고 계시는 분을 조용히 내보내는 방법, 그리고 꼭 필요한 집수리 저렴하게 하는 방법 등 다채롭게 구성된 이야기를 읽고 따라하다 보면 당신도 원하는 집을 내 것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제 경매에 입문한 지 겨우 4년 된 햇병아리다. 부족한 내가 책을 쓴 것은 내가 책에서 희망을 찾았듯이 당신도 내 책에서 희망을 보았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다. 첫째 마당. 하루 종일 일만 하는 사람은 돈 벌 시간이 없다. 1996년 말 결혼을 했다. 그때 내 나이 26. 신혼집은 보증금 2,500만 원에 월세 10만 원인 다가구 주택이었지만 남편과 나는 마냥 좋았다. 나는 의류회사 MD로 일하면서 능력도 인정받고 성과도 잘 올리는 잘 나가는 커리어 우먼의 행복한 신혼부부였다.
지금 돌이켜봐도 내 인생에서 가장 눈부신 나날이었다. 그러다 큰아이를 낳은 게 1997년 11월. 아이를 낳고 한 달 후 IMF가 터졌다. 온 나라는 난리가 났고 회사는 순식간에 부도가 났다. 출산 휴가를 끝내고 돌아가 보니 회사의 명동 사옥은 처분이 됐고 본사 직원들은 물류창고 한 구석에서 일하고 있었다. 생각보다 상황이 훨씬 안 좋았다. 내 자리가 있을까? 아니나 다를까 내 책상은 없었다. 있던 사람도 쫓겨나는 마당에 출산 휴가에서 돌아온 내 자리가 있을 리 없었다. 나는 그렇게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나왔고 이후 집에 있으면서 둘째를 가져 29살 어린 나이에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 나는 그렇게 아줌마가 되었다.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어쨌든 나는 두 번째 인생을 시작했고 열심히 살았고 무엇보다도 잘하고 싶었다. 아이들은 너무나 사랑스럽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커서 그 하루가 아깝기도 하다. 그러나 아내이자 엄마인 나도 꿈이 많고 하고 싶은 것이 많았다. 그 열정을 발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공부였다. 어려서 공부를 좋아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사춘기의 열병으로 10대를 흘려보내고 공부의 즐거움을 다 커서야 알았다. 첫째 아이를 낳고 편입한 방송통신대학을 둘째 아이를 낳고 졸업했다. 그조차도 없었으면 난 주부 우울증으로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을 것이다. 아이들의 어린이집에 들어가면서부터 다시 일을 시작했다. 결혼 전에 의류 MD로 일했던 경험을 살려 동생과 인터넷 쇼핑몰을 열었는데 꽤 잘 되었다. 하지만 의류 쇼핑몰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드는 일이었다.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는 것은 고사하고 밥을 챙겨줄 시간도 없었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말이다. 마치 우리 쇼핑몰을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300만 원에 팔아버렸다. 그러고 나니 우리 아이들이 하던 학습지 선생님의 권유로 학습지 교사도 해보고 설문지 아르바이트나 방송국 방청 아르바이트 등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가리지 않고 모두 했다. 맞벌이를 하게 되면서 얼마간 수입이 늘었다. 비록 전세를 줘서 내가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우리 이름으로 된 아파트도 있었다. 하지만 수입이 늘어난 만큼 씀씀이도 커졌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필요한 돈이 더 많아졌다. 학원에도 보내야 하고 만난 것도 먹어야 하고 휴가 때 여행도 다녀야 했다. 그뿐이면 좋으련만 살던 집에 전세금도 오르고 남편 사업자금도 필요해서 우리 이름으로 된 첫 아파트를 팔 수밖에 없었다. 집은 또 사면 되지. 청약도 넣어다 쓰니 괜찮아. 실은 불안했지만 나 자신을 위로했다. 열심히 일하면 돈을 벌고 그 돈을 모아서 천천히 부자가 되는 것이라고 배웠다. 나는 열심히 일했고 남편도 밤 늦게까지 일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다. 그렇게 하루하루 바쁘게 살았다. 너무 열심히 살아서 돈 벌 시간이 없었던 것을 그땐 몰랐다. 막연히 부자가 되고 싶었지만 돈 벌 궁리를 할 수 있는 내 시간을 가질 생각을 못했다. 그 나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자 출퇴근을 하는 일도 가능해졌다. 그래서 선택한 일이 보험 영업, 지인의 소개로 외국계 보험회사에 입사했다. 하지만 오랜만에 사회에 나온 내게 보험 영업은 그리 녹록하지 않았다. 친척도
백도 없는 나의 영업 실적은 솔직히 그냥 그랬다. 그러나 덕분에 보험과 금융, 재무설계를 모두 배울 수 있었다. 당시는 재무설계가 재테크의 하나로 유행하던 시기라 내 딴에는 정보를 많이 알아가는 기회가 되었다. 재무설계에 관심이 많았던 나는 재무설계 전문 회사로 옮겼고 이제 막 자리가 잡히는 듯 했다. 그때 덜컥 셋째가 생겼다. 내 나이 내년이면 40이다. 한 가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나의 부모님은 내가 어린 시절 이혼했다. 덕분에 중학교까지 공부를 곧잘 했던 나는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부터 바깥으로 돌며 반항의 사춘기를 보냈다. 세상 모든 시름을 내가 다 짊어진 것 같았다. 지금 나의 아이들이 그때 내 나이가 되었다. 나는 우리 아이들을 보고서야 나의 어린 시절을 돌아볼 수 있었다. 가진 것 없는 젊은 아빠가 새 아이를 굶기지 않고 가르치기 위해 얼마나 아등바등했을까.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알았다. 아버지는 그 존재만으로도 든든한 울타리였다는 것을. 우리 삼남매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돈은커녕 살던 집도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갔다. 평생을 살면서 아버지가 돈을 빌려준 사람도 있을 법한데 세상에는 온통 아버지에게 받을 돈이 있는 사람들 뿐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우리는 아버지의 빚을 갚아야만 했다. 동생들은 머물 곳이 없었다. 고맙게도 남편이 동생들과 함께 사는 것을 흔쾌히 허락해 주었다. 우리 부부가 살던 13평짜리 전셋집에서는 모두 함께 살 수가 없어 이사를 하기로 했다. 처음으로 대출을 받았다. 은행 예금 창구만 이용하다가 의자에 앉아 대출 상담을 받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다. 다락방이 딸린 넓은 다가구 주택으로 이사했다. 우리 부부와 3살, 1살의 아이, 그리고 2 동생, 이렇게 6 식구가 이 집에서 열심히 살았다. 여동생은 자기가 번 돈으로 시집을 갔고 막내 남동생도 얼마 안 가서 독립했다. 그렇게 인생의 큰 고비를 넘기고 평탄하게 흘러간다 싶을 때 셋째를 가지게 된 것이다. 이왕 이렇게 된 거, 그 나이 때 못 해봐서 아쉬운 것들을 셋째를 위해 다 해주기로 했다. 나는 다니던 회사를 휴직하고 당분간 태교에만 신경 쓰기로 했다. 걱정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스스로를 다독이며 위로했다. 다 잘 될 거야. 그렇게 셋째를 낳았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기를 보면서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할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만약 막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계속 맞벌이를 하며 다람쥐 쳇바퀴 같은 일상을 달리고 있었을 것이다. 수입은 조금 늘어났겠지만 일하지 않으면 돈을 벌지 못하는 상황은 변하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에 나는 꼭두 새벽에 일어나 아이들을 챙기고 회사에 출근하고 회의하고 고객 상담을 하고 교육받고 강의하고 퇴근하면 저녁 준비를 하고 아이들 숙제 봐주는 바쁜 일상을 살았다. 고맙게도 그 바쁜 일상이 셋째를 가지면서 멈췄다. 그 사이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지는 바람에 아이들 키우며 살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아끼고 사는데도 한계가 있어 꼬박꼬박 붙던 펀드를 생활비로 쓰기 위해 깨야만 했다. 위기는 한꺼번에 오는 것인지 우리가 살던 빌라의 전세 기간마저 만료되었다. 집을 비워달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이사를 해야만 했다. 주민등록 초본을 보면 나는 태어나서 결혼 전에 19번, 결혼 후 12번의 이사를 했다. 전세와 월세를 전전하는 떠돌이 삶이었다. 서울 전체가 다 내 고향인 것 같다. 기존의 전세 보증금 8,500만 원으로 집을 구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전세 가격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많이 올라 있었다. 4년 전에는 이 가격으로 30평 신축 빌라에서 살 수 있었는데 우여곡절 끝에 겨우겨우 낡은 빌라를 구했다. 그나마 500만 원을 더 보태야 했다. 집은 더 좁고 어두워졌지만 남편의 가게 가까이에 구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했다. 우리 집이 외벌이라는 사실이 온몸으로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남편은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 살다 보면 너무나 자주 내 의지가 아닌 일들이 벌어지고 만다. 나의 어린 시절과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의 경제적인 어려움도 나의 의지는 아니었다. 더 좁고 칙칙한 집으로 이사해야 하는 암담한 이 현실도 내가 원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마냥 한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상황은 내가 원한 것이 아니지만 삶에 대한 태도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평생 주어지는 고통의 총량이 같다는 고통 총량의 법칙을 믿는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겪어야 할 고통을 가지고 있다. 힘든 일들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겪어내는 것이 좋다. 나는 이미 생애 초반에 많은 것을 겪어냈기에 앞으로는 다 잘 될 것이다. 긍정의 마음을 갖는 데는 돈도 들지 않는다. 나는 남편만 바라보고 손을 놓는다거나 지출을 더 줄이며 구질구질하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나는 뭔가 다른 답을 원했다. 스스로 낭떠러지를 벗어나야 했다. 뭔지는 몰라도 무언가 방법이 있을 것 같았다. 투자할 돈이 없어도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새 아이를 제대로 키워낼 돈을 어떻게 벌까? 이 답답하고 낡은 빌라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바로 그때 나는 경매를 만났다. 언니, 나 강의 듣는 거 있잖아. 재밌네. 동생은 결혼해서 줄곧 전업주부로 살았다. 요리 잘하고 아이들 잘 키우는 베테랑 주부다. 그동안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다가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자 무언가 할 일을 찾던 중에 오프라인 강의를 하나 듣게 된 것이다. 경매?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야? 생소하다. 경매라면 한 업계 하는 남자들이 하는 거 아닌가? 내가 아는 경매는 부잣집에 빨간 딱지 붙이고 마나님은 울고 사장님은 뒷목 잡고 쓰러지는 드라마가 전부다. 전혀 관심도 없었고 생각해 본 적도 없다. 하지만 당시 나는 살아나갈 뭔가 다른 방법을 찾고 있었고 돈 되는 일이라면 나쁜 짓만 빼고 뭐든 할 요량이었다. 내게 오는 모든 신호를 잡으려 필사적일 때였다. 하루 나를 잡아 동생과 함께 강의를 들었다. 강의는 짧았지만 좋았다. 가장 마음에 든 것은 많은 돈이 없어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였다. 집을 싸게 살 수 있다면 내가 살 집도 싸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왠지 신이 났다. 나는 셋째를 낳고 2달 후 복직했다. 그러나 셋째를 낳기 전에 맞벌이 일상과는 달랐다. 아이 하나 키우는 것과 둘 키우는 것도 천지 차이인데 셋은 어떻겠는가? 그야말로 전쟁을 치르듯 바쁜 와중에 한 달 동안 매주 목요일 저녁 경매 강의를 꼬박꼬박 들었다. 짬을 내서 도서관에서 경매 관련 책을 모두 읽었다. 신간은 사서 보기도 하고
내용에 빠져서 서점 바닥에 주저앉아 한 권을 다 읽고 오기도 했다. 책은 읽으면 읽을수록 알쏭달쏭했다. 알 것 같다가도 영 모르겠고 법률 용어는 어려운데 무용담은 멋있기만 했다. 언니, 우리 이 물건 보러 갈까? 목동에 있는 오피스텔이다. 얌전하지만 때로는 나보다 더 적극적인 동생이다. 용감한 우리 자매는 현장 조사에 나섰다. 함께 공부하는 사람 몇 명도 같이 가보기로 했다. 그 중에는 경험이 있는 분도 있었고 우리처럼 완전 초짜도 있었다. 오긴 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인원이 많으니까 둘씩 짝을 지어서 다니는 게 좋겠어요. 역시 현장 조사 경험이 있는 분은 다르다. 나는 동생과 함께 움직였다. 뭐부터 봐야 하지? 글쎄, 집부터 볼까? 사실 엘리베이터 버튼이야 얼마든지 누를 수 있다. 우리가 볼 집은 15층 꼭대기층이다. 복도도 깨끗하고 좋다. 괜히 복도를 어슬렁거려보고 바깥 전망도 둘러본다. 아이고, 초인종을 눌러봐야 되나? 초인종을 누르는 손이 떨린다. 두근두근. 문이 열리면 뭐라고 해야 되지? 심장이 쿵쿵 난리다. 문 앞에서 나도 모르게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났다. 띵동. 조용하다. 다행이다. 두 번은 못 누르겠다.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1층으로 내려왔다. 가슴 떨려서 혼났네. 이제 부동산 들려볼까? 동생과 재빠르게 부동산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저기요, 집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거짓말하는 게 양심에 걸린다. 대충 묻고 대충 대답하는 대화가 오갔다. 부동산을 나와서 해당 호수의 우편함도 슬쩍 들여다보았다. 주위를 휘휘 둘러보는 동안 함께 오신 분들과 약속한 시간이 되었다. 1층에 있는 설렁탕 집에서 다들 모였다. 한 팀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우린 오피스텔 내부도 2개나 보고 왔어요. 네? 어떡해요? 부동산에서 월세 찾는다고 하고 봤죠. 구조가 썩 좋지는 않네요. 그래도 요새 월세 찾는 사람은 많대요. 의견을 종합한 결과 이 오피스텔은 꽤 인기 있는 오피스텔이다. 월세 찾는 사람도 많고 거래도 간간히 된다. 현재 감정가 1억 5천만 원에서 1회 유찰해서 최저가가 1억 2천만 원이다. 최저가에 낙찰 받는다면 시세보다 싸게 팔아도 남는다. 입찰하실 거예요? 글쎄요, 생각 좀 해보고요. 얼렁뚱땅 첫 임장을 마치고 일행과 헤어져서 동생과 둘이 남았다. 언니, 나 내일 입찰인데 나 한번 해볼까? 좋아, 최저가에 넣어봐. 되면 대박이지. 나는 돈이 없어서 곤란하다. 대신 동생이 입찰하는데 같이 가주기로 했다. 다음날 아침 회사에 휴가를 내고 서울 남부법원으로 출근했다. 서울 남부법원은 목동역에서 한참을 걸어야 한다. 입찰 시 필요한 돈은 최저가의 10%. 동생은 미리 은행에 들러 돈을 수표로 찾아두었다. 입찰 마감 시간은 11시 20분이지만 급한 마음에 입찰 개시를 하는 10시에 맞춰 법정에 도착했다. 경매 법정 앞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저 이거 가져가면 돼요? 경매 법정 입구에 입찰표가 놓여 있었다. 그 앞에 있던 사람이 입찰표와 노란 입찰 봉투, 보증금 봉투를 주었다. 저기서 쓰는 건가 보다. 언니, 여기 쓰는 법이 잘 나와 있어. 경매 법정 안에는 기표소 같이 생긴 입찰표 쓰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 우린 입찰표 쓰는 법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혹시 실수라도 할까봐 법원 내에 있는 입찰 안내서와 꼼꼼히 비교해보며 입찰표를 작성했다. 숫자는 또박또박. 절대 애매하게 흘렸으면 안 된다. 우리가 써낸 금액은
1억 2,073만 원. 최저가에서 행운의 숫자 7과 3을 조합했다. 입찰 마감 시간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일찌감치 입찰표를 제출했다. 단상 앞에 있던 집행보조관이 우리 입찰 봉투를 받아 도장을 쾅쾅 찍고 봉투의 끝부분을 깨끗하게 잘라서 입찰 봉투와 함께 다시 건네주었다. 건네받은 봉투 쪼가리를 잘 챙겨넣고 입찰 봉투는 투명한 입찰함에 넣었다. 이제 개찰까지 대기하면 된다. 법원 의자 맨 앞에 앉아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구경했다. 신기했다. 법정은 생각처럼 조용하지 않다. 단상에서 서류를 받아가는 사람들과 입찰서 제출하는 사람들로 분주하다. 여기저기서 수군대는 소리와 많은 사람들의 열기로 살짝 긴장감이 감돌기도 한다. 드디어 시작이다. 법전 단상 위에서 집행관이 입찰 마감을 알리는 멘트를 하고 보조 요원들이 입찰함을 열어서 입찰 봉투들을 책상 위로 쏟아 부었다. 서류를 분리하는 손놀림이 현란하다. 노란 봉투들이 각자 제자리를 찾자 드디어 개찰이 시작되었다. 2009 타경 1, 2, 3, 4번은 어디에 사는 누가 얼마에 낙찰되었습니다. 2등은 얼마입니다. 낙찰이 되면 이름과 금액이 호명된다. 부럽다. 우리는 일찍 도착해서 오랜 시간을 기다린 탓에 힘이 들었다. 아이고, 우리 거 언제 나오냐? 드디어 우리가 입찰한 물건 차례다. 2009 타경 1, 2, 3, 4 입찰하신 누구 끝도 없이 부른다. 대체 몇 명이나 입찰을 한 거야? 이 물건에 무려 23명이 입찰했다. 낙찰가는 감정가를 약간 넘어선 금액이다. 아마도 우리는 꼴찌이거나 꼴찌 근처일 것이다. 떨어지면 그 자리에서 보증금 봉투를 돌려준다. 23명 중 22명이 보증금을 돌려받았다. 그러고 보니 어제 같이 현장 조사를 했던 분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다. 어차피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안 온 것일까? 내가 부족한 건 뭘까? 나는 회사에 출근도 해야 하고 아이들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없었다. 우리 자매는 주말이면 분당, 평촌으로 현장 조사를 다녔다. 이번에 현장 조사는 경기도 광주다. 이곳에서 동생들이 독립해 나가고 우리 부부도 오래 살았다. 지금도 친정 엄마가 살고 계셔서 내게 어느 곳보다 익숙한 지역이다. 이번 물건은 9년 된 아파트인데 2천 가구의 대단지이다. 대단지답게 초등학교가 단지 안에 있고 각 동마다 예쁜 놀이터가 있다. 단지 안에 정원도 잘 가꿔져서 보기가 좋다. 빌라에 살다가 아파트 단지에 오면 참 좋다. 부동산에 들려서 매매 가격을 알아보니 2억 5천만 원 정도이다. 관리실에 확인해보니 관리비 미납은 없고 주인은 퇴직한 교수님으로 점잖은 분이라고 한다. 우리가 둘러보고 있는 중에도 이사를 들어오는 집이 있었다. 이 아파트 거래가 잘 되는 모양이다. 경매 초짜였던 우리 자매의 오판이었다. 나는 마음을 먹었다. 나 이 물건 들어갈래. 이번에 경매 법정은 성남이다. 4번째 입찰이었다. 경매를 알게 된 지 꼭 2달째 되던 날이었다. 역시나 사람들로 북적였다. 우리는 제법 익숙하고 당당하게 경매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번에도 입구에서 대출 상담사들이 명함을 한 장씩 손에 쥐어준다. 그동안 매번 최저가에 입찰을 하고 번번이 떨어졌다. 이번 물건은 너무나 욕심이 났다. 2번 유찰이 되어 최저가 1억 6천만 원이다. 언니 얼마 쓸 거야? 이번에는 꼭 낙찰 받고 싶어. 조금 높였을까? 이번 입찰자는 나다.
우리 자매는 물건 분석과 현장 조사는 같이 하지만 각자 원하는 물건에 입찰한다. 찬찬히 입찰표를 작성하고 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넣었다. 2억 1,050만 원. 최저가를 훨씬 넘어선 금액을 썼다. 물건별로 낙찰자를 호명하고 드디어 내가 입찰한 물건 차례다. 이 물건에 입찰한 사람은 모두 12명. 전부 앞으로 나와 섰다. 두근두근. 이번엔 될까? 2009 타격 1234 물건 번호 2번의 낙찰자는 서울 송파구에 사는 이현정입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야호! 속으로 환호성을 질렀다. 내 이름이 불린 것이다. 아, 이런 기분이구나. 앉아있는 동생과 기쁨의 눈빛을 교환했다. 나도 모르게 입이 다물어질 줄을 몰랐다. 다른 11명이 보증금 봉투를 돌려받을 때 나는 낙찰 영수증을 받았다. 영수증을 받고 돌아 나가는데 아까 명함을 쥐어주던 대출 상담사들이 우르르 몰려든다. 사모님 대출 받으셔야죠. 전화번호가 뭐예요? 바로 문자 넣어드릴게요. 금액이랑 금리랑 비교해보세요. 연예인이 따로 없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번호를 따였다. 정신이 쏙 빠졌다. 낙찰을 받으면 바로 낙찰받은 집에 가봐야 한다. 급한 마음으로 점심때를 훌쩍 넘긴 시간인데도 배고픈 것도 있고 광주로 향했다. 내 집이라고 생각하니 동네도 친숙하다. 언니 저기 봐봐. 사람이 있나봐. 블라인드 밖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아파트 출입문에 비밀번호가 있어서 들어가지 못하고 입구에서 호수를 입력하고 호출을 했다. 띠리리리리. 누구세요? 네, 오늘 이 집 낙찰받은 사람인데요. 제 연락처 좀 드리고 가려고 들렀어요. 네? 아, 잠깐만요. 60대 자그마한 할아버지가 나오셨다. 화를 내는 것은 아니었지만 불쾌한 얼굴로 내가 준 전화번호만 받고 휑하니 들어가 버렸다. 나도 마음이 불편했다. 지난번 현장 조사를 했던 부동산에 들를 차례다.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한번 왔었는데 기억하세요? 이번에 저희가 낙찰을 받아서 물건을 좀 내놓으려고요. 아, 여기 회장님 댁이요? 집주인이 노인회장이세요. 거기 받으셨구나. 요새 30평대가 거래가 뜸해요. 게다가 1층이라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싸게 내놓으면 나가려나? 부동산을 나오는데 머리가 복잡하다. 나 잘못 낙찰받은 것일까? 낙찰받고 일주일 후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컨설팅사 직원이란다. 두서없이 얘기하는 것을 보니 집주인이 집을 다시 사고 싶어 하니 싸게 넘겨줄 수 없겠냐는 것이다. 집주인을 대신해서 경매에 참여했던 모양이다. 전화를 받고 고민하던 차에 며칠 후에 집주인에게 전화가 왔다. 아유, 왜 그렇게 비싸게 받았어요? 여기는 1층이라 빚도 안 들고 곰팡이도 있어요. 아, 그런가요? 우선은 뵙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몸이 아프니? 며칠 있다 다시 통화해요. 나는 전화 한 통 받는데도 긴장이 돼서 온몸이 힘이 들어가는데 집주인은 태평하다. 며칠 후에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다. 매수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가격을 깎아달란다. 집주인을 만나보지도 못했는데 집을 어떻게 보여주나? 결국 집은 보여주지도 못하고 거래 기회가 날아가 버렸다. 그러는 동안 경락잔금 대출 가능 금액과 금리에 대한 견적을 받았다. 몇 군데 이자를 비교해보니 역시 1금융권이 금리가 싸다. 1억 5,700만 원을 연 5% 이율로 대출받으면 월 이자가 65만 원이다. 나머지 돈은 어떡하지? 동생은 모아놓은 1,000만 원이 있었지만 나는 정말 돈이 하나도 없었다. 막막했다. 문득 5년 정도 납입한 변액 유니버셜 보험과 연금 보험이 떠올랐다. 보험은 잠깐 돈을 융통할 때 아주 유용하다. 마이너스 통장까지 동원을 했다.
얼마 전까지 펀드에 넣어둔 금액이 꽤 있었는데 생활비로 다 써버렸으니 아쉽다. 마이너스 통장을 써서 경매 투자를 시작한다고 할 때 주위에서 걱정이 많았다. 실은 나도 걱정이다. 혹시 잘못되면 노후를 위해 준비해 놓은 연금도 깨야 한다. 서류를 준비해서 대출 신청을 하고 아껴두었던 보험 약관 대출을 받고 그러고도 모자라는 돈은 동생에게 빌렸다. 취등록세는 카드로 납부했다. 그렇게 해서 낙찰받은 지 20일 만에 잔금 납부를 했다. 그야말로 피가 마르는 날들이었다. 잔금 납부도 마쳤으니 이제 이 집은 내 집이다. 곧 이자도 내야 해서 마음이 급했다. 내용 증명을 보내자 며칠 후에 집주인에게서 만나자는 전화가 왔다. 집에선 남편 보기가 민망하니 밖에서 보자신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경매 나온 집에는 다 사연이 있다. 이분은 잘 나가던 화장품 유통회사 여사장님이셨단다. 필요할 때마다 급전을 썼는데 2천만 원을 제 날짜에 갚지 못해서 경매가 시작된 것이다. 집에 잡혀있는 부채도 많고 해서 본인이 다른 사람 명의로 낙찰받을 계획이었다고 한다. 집주인이 다른 사람 명의로 자신의 집을 낙찰받는 이유는 집의 등기부등본이 다시 깨끗해지고 집에 대한 채무도 사라져서 여러모로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주로 집을 팔아도 빚을 다 갚을 수 없을 때 이런 편법을 쓴다. 그런데 내가 낙찰을 받았고 중간에 컨설팅사의 실수로 대화가 꼬여버린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미 잔금 납부를 마쳤고 이제 이분이 본인의 집을 되찾으려면 내게 정당하게 사는 방법밖에 없다. 저랑 미리 대화하셨으면 좋았을 거 그랬네요. 어머님께서 방법을 찾을 때까지 잔금 납부를 연기할 수도 있었을 테니까요. 도와드리고 싶지만 이젠 방법이 없네요. 솔직히 그때까지도 나는 이 집을 잘못 받았나 생각하던 중이었다. 이 집은 우리 죽을 때까지 살려고 맘먹은 집이에요. 우리가 월세로 살면 안 될까? 남편이 받는 연금이 있거든. 나는 정중히 거절하고 다음 주에 내 집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다. 내 집을 얼른 보고 싶었다. 며칠 후 집주인이 근처에 월세로 계약을 했다고 연락을 해왔다. 남편 연금이 월 200만 원씩 나와서 월세 내는 것은 문제가 없단다. 나이를 먹으며 연금이 최고다. 집은 뺏겨도 연금은 안 뺏긴다. 그러나 집주인에게 월세를 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집주인에게 월세를 주었다가 월세가 밀리면 그때는 강제 집행도 할 수 없고 명도 소송을 해야 한다. 세입자라면 모를까. 집에 애착이 있는 주인과의 월세 계약은 곤란하다. 처음 본 내 집은 예상외로 상태가 좋았다. 짐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지만 인테리어에 신경을 많이 쓴 집이었다. 나는 집을 나서면서 왔다 갔다 하던 마음을 정리했다. 나 여기 안 팔래. 여기 들어갈래. 정말? 언니네 애들하고 살면 딱이겠더라. 근데 이자 괜찮겠어? 경매 열심히 해서 돈 벌면 되지. 집에 도착해서 곧바로 전셋집 주인에게 이사를 가겠다고 전화를 드렸다. 부동산에 내놓자 얼마 안 있어서 이사 오겠다는 분이 나타났다. 혹시라도 명도가 늦어질까 걱정이 되어서 2주 여유를 두고 이사 날짜를 잡았다. 드디어 전 주인이 약속한 이삿날이 되었다. 별 문제 없겠지? 걱정 반 기대 반 속에 내가 도착했을 때는 짐이 거의 빠진 후였다. 전 주인은 점잖으신 분들답게 관리비, 가스비도 깨끗하게 정산해 주었다. 나는 감사의 뜻으로 약간의 이사 비용을 들었다. 사실 이사 비용은 꼭 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 깨끗하게 나가주시는 데 대한 감사의 인사다. 낙찰받고 2달 만에 원만하게 명도가 끝났다. 그동안 돈 맞추랴, 대출 받으랴,
전 주인이랑 전화 싸움 하랴. 힘들었던 날들이 꿈만 같다. 언니 완전 축하해. 고마워. 언니 여기만 도배하면 되겠다. 나 할 줄 알아. 도배지 사다가 우리 둘이서 하자. 주택에 살아 집수리 경험이 많은 동생은 못하는 것이 없다. 집이 깨끗해서 아이들 방과 부엌 한 면만 도배를 하기로 하고 방산시장에 가서 도배지를 사다가 동생과 둘이 직접 도배를 했다. 주말에 아이들이 남편과 처음으로 집을 보러 왔다. 일단 넓어서 좋단다. 온 식구가 집을 쓸고 닦았다. 거실에 책장을 넣고 부엌에 식탁도 들였다. 돌려받은 전세 보증금 9천만 원으로 여기저기 빌린 돈을 갚고 나니 3천만 원이 남았다. 첫 낙찰로 내 집 마련에 성공했다. 물론 아쉬움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만약 지금이라면 좀 더 투자 가치가 있는 곳에 집을 샀을 것이다. 혹은 더 저렴한 가격에 낙찰 받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의 오늘은 모두 이 집 덕분이다. 이 집에 들어가면서 돌려받은 전세금의 일부로 투자금을 만들었고 이후 대출 이자를 내기 위해 임대 수익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게 되었으니 말이다. 이사한 그해 가을 막내의 돌잔치를 내 집에서 치루었다. 막내가 아니었으면 경매를 하지도 않았을 거고 이 집을 갖지도 못했을 것이다. 여러모로 복덩이다. 경매를 처음 시작할 때 나도 남들처럼 낙찰만 받으면 바로 팔아 시세 차익을 내려고 했다. 집 하나 잘 낙찰받아서 팔면 1,000만 원은 쉽게 벌겠다 싶었다. 몇 개만 하면 1년 연봉이다. 그런데 정작 현장 조사를 나가면 내 눈에 들어오는 집들은 대단지의 30평대 아파트뿐이었다. 일주일마다 알뜰 시장이 열리고 초등학교가 단지 안에 있으며 새로 단장한 반짝반짝한 놀이터가 있는 곳. 그렇게 현장 조사를 다녀온 집들은 꿈속에서 이미 나의 집이었다. 잘 팔리지도 않고 24평에 비해 임대가도 높지 않은데도 그런 집들이 얼마나 눈앞에 아른거렸던지 내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던 집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에 32평 아파트를 처음으로 낙찰받은 것이다. 항상 꿈꿔오던 집이었다. 넓은 거실에 베란다가 확장되어 있고 화장실에 돌장식이 있으며 현관엔 커다란 거울이 달려있다. 게다가 1층이라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도 눈치 볼 일이 없다. 나는 팔지 않고 들어가 살기로 마음먹었다. 39, 비로소 내 집이 생기는구나. 남편은 쉽게 허락을 했는데 아이들이 친구들과 헤어지기 싫다며 전학하지 않겠다고 버텼다. 1년만 살아보고 그때도 원하면 다시 서울로 이사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어렵게 가족 모두의 동의를 얻었다. 지금은 이곳 친구들과 행복한 아이들이 오히려 적응이 더 빠르다. 나는 내 집이 생기고 나서야 임대 수익을 낼 수 있는 집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었다. 내 집이 주는 심리적인 변화는 생각보다 무척 크다. 그러니 임대를 생각한다 하더라도 내 집부터 먼저 마련하자. 안정된 상태에서 경매를 하는 것과 불안하고 초조한 상태에서 경매를 하는 것은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다. 첫 번째로 마련한 광주의 우리 집은 낙찰가가 2억 1,050만 원이었다. 경락잔금 대출과 원래 살던 집에 전세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고 나니 3천만 원의 여윳돈이 생겼다. 나는 이 돈으로 다른 집을 또 낙찰받았다. 그 집을 팔고 나니 또 1,500만 원이 생겼다. 이 돈으로 다시 다른 집을 낙찰받고 월세를 주었다. 보증금을 받으니 또 돈이 생겼다. 이렇게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집을 늘려나갔다.
내가 경매를 시작한 2010년에는 다들 서울과 수도권에 투자하던 때였다. 하지만 나에게 서울과 수도권의 집은 너무 비쌌다. 하는 수 없이 지방으로 우회할 수밖에 없었다. 지방이라서 더 쉬울 거라는 생각은 결코 하지 않았다. 오히려 현장 조사를 할 때 힘든 점이 더 많았고 정보가 많지 않아서 손품, 발품을 더 팔아야 했다. 그런 노력 덕분인지 2011년 후반부터 지방의 소형 아파트가 뜨기 시작하면서 지방의 아파트는 전월세만 놓아도 투자금을 회수하고도 이자까지 감당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늘 동생과 함께 했다. 어려운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우리 자매는 좋은 파트너이다. 내가 사람을 상대하는 동안 동생은 끝내주는 눈썰미로 집안 구석구석을 둘러본다. 언니, 작은 방 확장한 거 봤어? 큰 방에는 천장에 곰팡이 있더라. 같이 하면 파워는 3배, 4배가 된다. 나는 경매 파트너인 동생과 함께 충청도, 경상도, 강원도, 전라도 등 전국을 다 누볐다. 이제는 전국 어느 곳도 멀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 자매는 3년 만에 37채의 집을 보유하게 되었다. 다시 한번 돌이켜 보건대 우리가 37채의 집을 보유하게 된 가장 큰 힘은 제일 먼저 내 집을 마련했기